안녕하십니까. 우편 및 금융상식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체국 쪽에 금융하기 전에 전반적인 금융시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금융상식 쪽에 161페이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화를 했더니 약간 여기 그렇죠? 갑자기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얼굴이 좀 단정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금 거래 약관입니다. 이거 좀 약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요. 약속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되겠습니다. 약관 일반을 보시면 약관이 그 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명시적, 묵시적 밑줄 칩니다. 명시적, 묵시적. 또는 약관은 기업에게는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고객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약관의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유리하고 개인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 아무래도 갑의 입장에 위치하고 개인은 을의 입장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일반 거래 약관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기업 거래의 효율화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84년에 덕정법이죠. 덕정 규제 및 공정거래관 법률을 제정했고 86년에 약관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약관의 계약 편입 요건을 보시면 약관은 계약이므로 약관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고 하기 위하여 다음 계약 요건을 충족한다. 이건 민법상 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계약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쉬울 것이고요. 민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 약간 생소하는데 계약법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뭐 쉽게 접근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에 동그라미 치고요.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약관에 대해서 먼저 합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약관의 내용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한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가장 쉬운 것은 글자화 시키는 것이 가장 쉬울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명시의 정도는 고객이 인지할 가능성을 부여하면 족하므로 사업자의 영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는 약관을 쉽게 보이는 장소에 게재하고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거나 고객이 원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두 번째 합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명확해야 되겠습니다.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에서 설명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설명은 고객 입장에서는 상품의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잘 알고 있는 약관을 만든 측에서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된다. 중요한 내용이란 계약의 해지, 기업의 면책사항, 고객의 계약 위반 시 책임 가중 등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며 약관 외에 설명은 예컨대 통장 인쇄된 예금거래 유의사항에 의해 성실하게 설명한 경우에는 중요 내용의 설명음을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성립상 대량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경우 등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할 때는 설명음을 생략할 수 있다. 밑줄 칩니다. 대량, 현저하게 예상이 있다 이겁니다. 예로 설명음을 생략할 수 있는 일단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죠. 생략이 가능하다. 예상으로는 설명 원칙인데 원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예의적으로는 고객한테 신속, 정확하고 대량으로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의합니다. 1번 고객이 요구하는 건 약관 사본을 교부한다. 그래서 약관 여러분한테 주죠. 약관은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를 해야 되겠고요. 교부. 계약 내용이 공정해야 되겠죠. 갑질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갑질하면 안 되니까 공정해야 되겠습니다. 공정. 약관 규제법을 부공정 약관 규제 조항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 원칙으로서 신의성실 원칙.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원칙입니다. 민법의 대원칙이죠.
신흥성시 원칙은 신흥성시 원칙이라는 것은 율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신흥성시 원칙은 윤리적 의무이면서 법적 의무 성격이 강합니다. 법적 의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윤리적 의무이면서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신흥성시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의 판단 기준으로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든가,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재반상에 비춰 예상이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권율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약관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관의 해석 원칙입니다. 첫 번째, 약관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약관의 해석입니다. 약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약관의 해석. 한마디로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게 약관입니까? 그래서 고객이죠. 그래서 고객에 불리한 것은 유리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관은 기업 측에는 유리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등 불리한 경향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계약 해석과는 다른 해석 원칙이 적용되는데, 먼저 기업관의 객관적이고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다. 객관적이어야 되고 누구든지 똑같아야 된다. 통일적이어야 된다. 객관적이고 통일적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는 약관은 해석자의 주관에 할 것이라 객관적 합리성이 육박하여 해석해야 하며 시간, 장소,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고요. 그다음 미음번 별표치입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입니다. 약관을 작성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갑이죠. 갑이니까 갑에게 불리하게 원칙을 적용한다. 작성자 불리의 원칙. 작성자 불리의 원칙입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죠. 작성한 쪽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원칙. 그래서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때는 약관을 작성한 쪽에서 불리한 것으로 추정하는, 그래서 유리하게 고객한테 해석해 주는 겁니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 약정이 있고 개별 약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약정을 우선시하고 개별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약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개별 약정은 특별법 성격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특별법의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약정을 우선하고 개별이 없는 경우는 일반 약정을 사용하는 약관 해석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약관 해석의 원칙. 그 다음에 예금 거래 약관입니다. 예금 거래도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계약이므로 계약 자유 원칙의 지향이 있죠. 예금 거래, 그러나 계속 반복적이며 대량적인 거래가 수반된 예금 거래를 개시할 때마다 금융기관과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예금 계약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우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일정하게 정형화된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놓고 예금을 하러 온 사람한테 정형화된 계약서에 의해서 예금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형화 시켜놓은 계약 조항은 일반 거래 약관이라 부르고, 이러한 일반 거래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부합 계약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부합성이죠. 상대방과의. 일반 거래 약관에 따라서 체결하는 것을 부합 계약. 이러한 점에서 금융기관의 예금 계약은 대부분 부합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래서 대부분의 통장을 만드는 약관은 누구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비슷합니다. 이걸 부합 계약. 금융기관과 거래처 사이에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해결은 예금거래약관의 해석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예금거래약관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1번, 모든 약관에 통일적인 약관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관은 통일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각 금융기관이 독자적인 약관을 운영함으로써 거래처가 혼란에 빠진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모든 은행은, 또 합칩니다. 모든 은행은 동일한 약관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단 우체국의 경우 시중은행과의 근거법 및 제도 운영상 차이로 인하여 일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은 모든 약관 원칙을 적용받지만 우체국은 법이 다르잖아요. 우체국법이잖아요. 우체국법에서 만든 우체국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겠죠. 금융거래에 관련돼서는. 즉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공동으로 은행의 예금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그 채택과 시행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금융자율화의 진전 후 각 은행이
독립적인 상품을 개발하면서 그 상품의 특유한 독자적인 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런 우승하면 프로야구단이 우승하면 뭐 보너스를 더 준다든가 예전에 박찬하 선수가 뭐 1승 할 때마다 금리를 조금 무대 금리를 해줬다든가 이런 상품들은 그 은행에 특별한 은행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품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많이 썼죠? 예전에 박세리 씨가 또 박찬호 씨가 할 때마다 또 그 프로구단에서 우승할 때마다 이게 각 금융기관 있는 경우에 또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프로구단, 배구단에서 우승하면 금리 우대했던 뭐 이런 상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관에 통일적인 약관 체제를 구축하고 밑줄 치고요. 두 번째, 단계별 약관 체계입니다. 단계별. 현행 예금 거래 약관 모든 예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 정리하여 개정한 예금 거래 기본 약관과 각 예금 종류별로 약관 체계를 이관했다는 점에서 단계별 약관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단계별 약관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 약관의 이원적 체계입니다. 현행 예금 거래 약관은 예금 거래의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예금 거래 기본 약관과 예금의 법적 성질에 따라 입출 비용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과 그 지식 또는 적립식 이렇게 이용화되어 있다 이거죠. 공통적으로 적용될 원칙과 또 각각의 상품에 적용될 원칙으로 이용화되어 있다. 개별적인 예금 상품의 특성에 따라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이나 특약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예금 계약에 대해서는 당해 예금 상품의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약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금별 약관,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의 내용이 차례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밑줄 칩니다. 이 문제도 시험에 모의고사 심심치 않게 출제되겠죠. 그래서 약관의 우선순위는 먼저 일반 약관 적용하고 여기서는 약정하고 달라요. 약관입니다. 일반 약관을 적용하고 일반 약관 적용 다음에 예금별 약관 그 다음에 예금별 약관 다음에 개별 약관과 예금거래 기본 약관의 내용이 차례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당해 상품 죄송합니다. 여기 당해 약관이 먼저 적용이 되고 당해 약관이 없으면 예금별 약관, 그 다음에 기본 약관 이 순서대로 이게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개별 당사자 약정인 주의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협의한 약관을 먼저 중요시하고 그게 없을 때는 예금별 약관, 그 다음에 기본 약관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금 계약에 대해서는 당해 예금 상품의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약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예금별 약관,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의 내용이 차례대로 적용된다는 밑줄 치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는 반드시 볼 겁니다. 예금별 약관에서 이원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당해 약관, 예금별 약관, 기본 약관 순서로 적용한다는 거. 우체국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이 있습니다. 13년 8월 1일 있는데 이걸 다 외우기도 그렇고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있죠? 쭉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예금 거래의 상대방. 예금 거래의 상대방. 예금과 상대방. 먼저 자연인과의 거래가 있겠죠? 자연이라 하면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또 법인도 있죠? 그래서 먼저 자연인과의 거래 보시면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자연 보시면 살아있는 동안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요. 권리의무 주체가 되고 따라서 개인과 예금 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단 예금의 조건에 따라서 그 가입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주택마련 저축 같은 경우는 뭐 만 18세 이상이라든가 무주택자라든가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근로자 주택 같은 경우는 근로자만 가입하는 이런 상품별로는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예금과 관련돼서는 제한할 수 없다는 거.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권리의무 주체가 되고 먼저 제한 능력자와의 대한 거래입니다. 제한 능력자. 자연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자연인. 살아있는 동안 다니까 제한 능력자. 능력자가 누구죠? 능력자 누굽니까? 능력자. 그렇죠. 김정국 씨.
런닝맨에 엄청난 인기랍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유재석 씨보다 더 인기라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런닝맨에서 우리 김종국 씨를 능력자를 하잖아요. 뭐든지 해결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김종국 씨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 김종국 씨는 능력자인데 앞에 제한이 떴습니다. 능력을 제한시켜 놓은 거죠. 능력을 일정 부분 제한시켜 놓은 걸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걸 할 수 없는 것을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이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 있다. 제한 능력자는 의사 능력이 있는 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법률 행위를 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누가 하냐?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하든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 능력자가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다만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직접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냐고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심신상실자 옛날에 약간의 이런 삶, 이런 삶을 이렇게 불렀는데 용어가 안 좋다고 해서 바뀌었죠. 민법에서 한 3, 4년 전에 바뀌었나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나와있어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할 때는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고요. 취소권이 있는 거죠. 법정 대리인에게는. 그래서 미성년자하고 거래는 약간의 주의를 요하죠. 주의를 요합니다. 너무 상식선에서 벗어난 것은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하겠죠. 당연히. 미성년자가 고가품을 구입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가 직접 행위를 한다는 것은 능력이 없잖아요. 금전적인 능력이.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는 경우가 많죠. 법정 대리인 되게 부모님들이 많죠. 꼭 부모님은 아닙니다. 법정 대리인. 법원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미성년자가 취소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제한 능력자와 예금 거래 계약을 맺는 경우 법정 대리인 예금 계약을 취소한다 할지라도 원금을 반환하면 족하며 금융기관이 미성년자의 예금을 지불한 후에는 법정 대리인이 예금 계약을 취소하려 하여도 취소의 대상이 없으므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으로는 없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미성년자하고 행여라도 거래했다가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하다면 예금이 있으면 돌려줘버리면 되고 이미 찾아갔으면 대상이 없다 이거예요. 취소 대상이. 돈 찾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더구나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이들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용돈, 학비 등을 가지고 예금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그러나 당자예금 거래는 다릅니다. 당자예금 거래는 수표입니다. 수표. 미성년자가 수표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자예금 거래는 엄수표의 지급사무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이므로 단독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웬만한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당자예금의 경우에는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 대리인과의 거래입니다. 이 대리인 문제는 민법에서 아주 중요하죠. 대리인이 있고요. 복대리인도 있고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굉장히, 민법 총칙에서는 대리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어디까지 출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재에 준해서 한다면 대리인 문제는 민법에서 나오는 용어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자, 대리제도 보겠습니다. 모든 예금 거래를 예금주 본인과 할 수는 없다.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대리인을 내세워서 대리인이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대리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금주의 대리인 또는 예금주의 심부름을 하는 자와 예금 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죠.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생기는 임의대리와 법률 규정에 의해 생기는 법정 대리가 있는데요. 이 대리권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난해하고요. 난해할 것까지는 없는데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원칙이니까요.
있고 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갑이 본인이라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줘서 을이 병과 거래하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대리제도라고 합니다. 대리. 자,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기 때문에 이건 유효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갑이 우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갑의 이름을 도용해서 만약에 대리를 행사했다는 것은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우정청에서 보는 시험에서는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을 겁니다. 대리권 없죠? 그런 문제는 좀 복잡하니까요. 대리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고요. 대리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하다. 이 비용을 은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을이 정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이런 행위도 있습니다. 이걸 복대리라고 해요. 복대리. 이 복대리의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정도 대리권을 가집니다. 복대리를. 이제 정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냐? 결국은 갑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우정청에서 시험 보는 우체국 시험에서는 복대리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걸로 예상돼요. 복대리까지는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 없고 혹시라도 저하고 나중에 1000제, 2000제 정도를 할 텐데 그쪽에 혹시 다른 저자가 복대리 문제를 언급했다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지 말고요. 넓어지니까 시험 범위가. 자, 저희는 대리권 문제는 본인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은행과 거래했을 때, 병과 거래했을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생긴 임의대리와 이 경우는 임의대리가 되겠죠. 임의대리가 되겠고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법정대리가 되겠죠. 법정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리인과의 거래 시기상 금융기관이 대리인과 예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진정한 대리인지 여부 및 그 대리인과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예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대리인의 권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손해를 볼 염려가 없으므로 대리권의 전부 등을 확인할 필요는 거의 없다 되는데요. 자, 이 대리권 문제에서 은행에서는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겠죠. 입금과 출금이 있을 겁니다. 자, 입금의 경우에는 은행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대리권이 설령 없다 해도 은행에서 손해볼 일 없다 이겁니다.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렇죠? 은행에서 손해볼 일 없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출금의 경우에 대리인이 찾아와서 돈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지출이 일어났죠? 돈이 나갔잖아요. 이 경우에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에게 만약에 줬다면 대리권이 있는 갑이 직접 와서 또 요구하겠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두 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건 무자격자에게 줬으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줬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출금의 경우는 신경을 쓰자 이겁니다. 신경을 쓰자. 상시점에서 맞겠죠. 입금 돈 들어온 거야. 뭐 누가 갖다 주든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잖아요. 그러나 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은행에서 돈 찾을 때 입금할 때 약간의 차이가 느낄 겁니다. 차이는. 아무래도 돈 입금할 때는 온기가 따뜻하죠? 직원들 사이에. 돈 찾아가면 약간 그렇죠? 의심하죠? 고액권이라면. 1000만원 입금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1000만원 찾으러 가면 왜 찾으러 가시냐고, 어디다 쓰실 거냐고 한 번씩 물어보죠. 1000만원 찾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느낌은 있을 겁니다. 입금과 출금의 차이점. 그러나 예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당한 대리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임의대리인 경우입니다. 통장상에 인장이 날인이 되어 있거나 제가 방금 통장을 가지고 갔었는데 못 찾았어요. 통장상에 인장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이 붙어있는 본인의 유입장